예, 제 10주차 상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하면 이제 요번 주까지 다 따라잡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다음부터 이렇게 미리미리 해놔야지. 그 제2공화국 내각제에서 채택했던 대통령 간선제를 제3공화국 들어서 대통령제 환원과 함께 직선제로 되돌린 데에도 그 집권자의 정치적 목적이 작용했습니다. 힘으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와 군부 세력은 왜 집권하기 쉬운 간선제 대신에 직선제를 선택했을까요? 당시 군부는 당초 약속대로 군으로 복귀하고 민간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더불어 민정 이양의 약속을 어기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국민과 야당의 반발을 무마함과 동시에 권력 획득의 절차적 정통성을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박정희와 군부 지도부가 선택한 것이 선거에 나가서 민간 정치인들과 경쟁해서 승리하는 방식, 즉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 사실 제5공화국이 들어서기 직전에 이제 전두환 씨는 이 박정희 5.16 쿠데타 혁명 5.16 쿠데타 세력에 비해서는 머리가 좀 나쁜 편이죠. 왜냐하면 5.16 쿠데타 세력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씨도 그런 생각했어요. 뭐냐면 야, 간접 선거 말고 직접 선거를 해야 이 쿠데타가 정통성을 인정받는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직접 선거 해가지고는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당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허문도 말고 허삼수 허화평 같은 이 당시 신군부의 브레인들은 결사적으로 직선제 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광주에서 그만큼 죽였기 때문에 오히려 직선제를 통해서 이 절차적인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50 정권이 정통성 있는 정권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권력을 내려놓더라도 그래서 정치 보복을 당하지 않게 된다. 상대편이 정치 보복을 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당장 대통령 되고 싶은 전두환 씨 입장에서는 아이가 빠르고 편한 길을 가자. 대신에 이제 그 전두환 씨도 뭐라고 했냐면 구실은 있었죠. 뭐냐면 나 박정희 씨처럼 여러 번 안 한다. 그냥 딱 7년 간단하게 7년만 하고 7년 해가지고 대한민국만 좀 올바로 틀 잡아놓고 그만둘 거니까 내가 7년만 하고 그만둘 건데 왜 굳이 내가 그런 위험부담까지 져야 되냐. 내가 7년만 하고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내가 만약에 7년 하고 나서 내가 더 하겠다고 그러면 야 니들 나한테 그땐 박정희처럼 니들이 김주희가 돼서 나한테 총 쏘면 될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까지 짜증을 냈답니다. 글쎄요 역사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역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뭐 그 당시에는 또 그 당시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의 이 판단이 그렇게 썩히 훌륭한 판단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뭐 집권하면서 이제 광주 사태를 충분히 뭡니까 예측 못했던 것도 문제고 또 광주 사태 시위를 그런 식으로 진압을 했던 것도 문제고 시위라고 하니까 또 그러네요. 광주 민주화운동을 그런 식으로 진압했던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그거하고는 별개로 12.12 쿠데타, 12.12 쿠데타라고 부르는데 그 12.12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 그 정승화 참모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혐의가 좀 의심스럽긴 했어요, 솔직히. 당시 시해 현장에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행보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뭐 조사 필요는 있었고, 그 사람이 거의 대통령에 맞먹는 권한을 갖고 있는 계엄사령관으로 그냥 둔다는 것 자체가 좀 아니지 않냐. 라는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군부 전체에 그런 생각이 깔려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자료들이 더 추가로 나오겠죠. 아무튼 직선제였고 이는 군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민주적 당위성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라는 절차적 정통성 확보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효과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승만이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그 박정희가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당시 국민에게 만약에 선택을 맡길 경우에는 국민들의 여론은 나를 지지하게 돼 있다 라고 판단이 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승만 뽑지 누구 딴 사람 뽑겠습니까? 전쟁 중인데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입장에서는 5.16 쿠데타를 하고 한 2년 정도 이제 2, 3년 정도 쿠데타 세력이 이래저래 사회적인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깡패라든지 이게 다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국민들이 잘한다. 역시 군인들이라서 시원하게 하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왜 나왔냐면 일단 4.19 직후에 5.16이 발생하기까지 한 1년 동안 정치적인 혼란이나 사회적인 혼란이 너무 심했습니다. 장면 정권이 무능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당시 군인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961년에 쿠데타가 발생했거든요. 그로부터 8년 전에 그 6.25가 끝났습니다. 한국전쟁이. 한국전쟁을 이만큼 그래도 해서 마무리한 게 지켜온 게 국군이었기 때문에 당시 국민들의 군에 대한 마인드는 영웅이에요. 영웅. 그러니까 군대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같으면 그 당시 상황에서 국민들이 뭐 가족 중에 한 사람 한두 사람 경찰이나 군인 가족 아닌 사람이 없었고 또 6.25에서 이제 북한군 피해를 안 본 집안이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군인들에 대해서 나쁘지 않았어요. 인식이. 또 당시 군인들이 이제 엘리트 또 미국이 유학고도 갔다 오고 대부분 이제 미국의 행정 시스템을 다 넘겨받은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뭐 당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돈 없어서 이제 명문대 못 가고 육사 갔다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하겠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섰고 또 그 전에 충분한 시기에 그 공작을 통해 가지고 야당 정치인들을 분열시켜 놨거든요. 윤보선하고 뭐 장면이니 유진산이니 이런 사람들을 막 서로 이간질 해가지고 마치 5.16 쿠데타의 책임이 서로 상대방에게 있는 것처럼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그렇게 비난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민정을 그 직선제를 개인 직선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정보기관이나 이런 어떤 다른 조직을 통해서 충분히 사정공작 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간질도 충분히 하고 저쪽이 단결이 안 될 만큼 다 작전을 짜놓은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해놓은 다음에 직선제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직선제를 하게 되면 상대편 쪽에서는 당연히 우죽순 후보가 나올 테고 서로 내가 하겠다. 어떻게 보면 선거가 되게 이제 인간의 그 본능적인 저 인간의 어떤 본능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선거철이 되면 이제 서로 의절하고 등 돌리는 정치인들 되게 많습니다. 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왜냐면 그거 하나 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충분히 공작을 해둔 거죠. 사전 공작을. 그래서 직선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강조 보시면 이승만은 정부 출범 초기 정당 무용론을 주장했었다는 점에서 보면 자유당의 창당은 매우 개인적인 정치 야욕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정치 시작할 때는 야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정당 필요 없다 이랬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아무 기반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 혼자 넘어왔는데 무슨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당에 들어가면 정당이 정당이 나한테 주인 노릇 하려고 들겠지 내가 정당 주인이 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반면 그 전에 해방 공간에서 이제 그 많은 어떤 단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조선 독립단, 먼 독립단, 심지어는 뭐 김도한 깡패 새끼들조차도 무슨 정당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뭐 조직 활동하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자기 기반이 없으니까 야 정당 필요 없어 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게 직선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럼 조직이 필요하고 그럼 정당이 필요하거든요. 선거 조직부터 시작해서 하부까지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자기를 도와주려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슬그머니 정당을 만들고 직선제를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다음 제4공화국 5공화국에서 그 등장한 대통령 간선제는 정권 유지를 위한 그 파행적 선거제도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국민들도 욕하고 국회의원도 욕하고 대부분의 어떤 그 박정희 대통령 측근들도 다 욕을 했어요. 아니 한 두 번만 하시면 되지. 뭘 지금 왜 임기가 4년이었는데 미국 대통령도 두 번밖에 안 하는데 두 번만 하셔야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물려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만 하시고 그 다음에 김종필일 줄 알았거든요. 전부 다.
근데 2번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3번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에휴 뭐 그럼 그러시던가요. 박정희 대통령은 총 19년 집권했습니다. 그 3선 개헌에 성공을 해가지고 3번째까지 합니다. 그럼 4년씩 3번이니까 총 12년 하는 거잖아요. 3번 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제 마지막이야. 내가 한 번만 더 할게. 이래가지고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이제 2번 했는데 이거 마무리해야 되고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알겠다고 한 번 더 하시라고. 그래서 3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영구집권을 그게 유신헌법입니다. 영구집권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사실 총알이 언제 날라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은 맞죠. 내부적으로 이제 불불한 거니까 언제 박정희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살갑고 인간적으로 사람을 대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 양반이 그렇게 살가운 인간은 아니었거든요. 국민들에게 살갑지만 측근들에게는 되게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CIA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스네이크 박이라고 불렀어요. 뱀처럼 냉정하다고, 냉혹하다고. 71년 7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서 3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하고 야당의 권력 경쟁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유신헌법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이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국회 해산 등의 비민주적이고 극단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긴급조치라고 해서 대통령 긴급조치라고 해가지고 무슨 술 먹다가 박정희 욕만 해도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를 통한 간선제로 전환되었고 대통령의 영구집권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됐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했으나 대의원들이 유신헌법을 찬양하는 친박정희 세력들로 채워졌던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 야당 후보가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로 선출되었던 72년과 78년, 79년, 80년 대통령 선거까지 4차례의 선거에서 뭐 이래봤자 사실은 이게 다 1년 텀이죠. 이게 하나 둘 셋 1년 텀. 그리고 요 앞엔 좀 길고 4차례 선거에서 후보자는 단 1명뿐이었고 득표율 또한 거의 100%에 가까웠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갔으면요 대한민국은 러시아만도 못한 나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북한 선거지 이게 어디 저 자유민주주의 국가 선거입니까? 솔까 그래요. 이거는 욕 먹어도 싸요. 이건 사실 형식적으로라도 한 명 내세웠어야지. 물론 이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토론도 제도적으로 일체 금지됐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나와서 그냥 손만 한 2번 흔들어주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식이니까. 선거운동 또한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이 필요가 없잖아요. 한 300명 그렇지 한 300명 한 300명 모아놓고 투표하는데 당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100% 나와야 되는데 찬성 100% 나오면 좀 이상하니까 예를 들어 찬성 299표 예를 들어 이거 300명이라고 하면 찬성 298표 무효 1표 또는 무효 2표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표기 잘못해서 무효가 났다 이런 식으로. 300표 하면 부끄럽잖아요 솔직히. 한 명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반대 한 표가 나온 겁니다. 반대 한 표가. 그래서 이거 누구냐고 찾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그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니까 이럴 거면 투표를 왜 하냐고 그냥 박수치고 말지. 하여튼 이는 이제 국민의 참정권 제한은 물론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비민주적인 선거 제도로의 심각한 대우에 사실 이거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 단적으로 말하면 대통령 선거만큼은 이 시기 때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는 그래서 보통 이걸 통대라고 합니다. 통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는 대통령 선거하고 통대라고 부르는데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개헌을 단행하면서 선거인단 간선제로 탈바꿈됩니다. 뭐 이거나 저거나 그게 그거지. 솔직히 솔까 말하면 입후보 조건도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그 대통령 선거인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왜 이러한 외형적 변화를 모색했을까? 당시 상황에서 집권당이 야당과 국민들이 요구했던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간선제는 유지하되, 간접선거는 유지하되 야당의 출마와 권력 경쟁을 제도적으로 봉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간선제의 형식을 바꾸는 것이 권력 획득과 권력 획득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외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야당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그 선거운동 방법 또한 선거 공보, 신문 광고, 방송 연설 등 세 가지로 한정을 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어공화국 간선제 또한 형식은 바뀌었지만 정권 연장과 유지를 위한 비민주적 선거제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직선제는 1987년 민주화 운동과 그 결과로 수반된 6.29 선언의 산물입니다.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당시 집권 세력은 호언을 통해서 간접선거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호언이라는 건 경호한다, 뭐 수호한다, 이제 지킬 호자, 헌법의 헌자에서 헌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50 헌법을 지키겠다는 거죠. 호언을 통해 간접선거를 유지하고 87년에 예정된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재집권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체육관 선거를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후보는 노태우였고요. 그러나 호언 철폐와 대통령 직선제 정치를 외치던 야당과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과 저항 앞에 집권 세력은 끝내 6.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화 주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보통 그 노태우 그 후보가 6.29 선언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노태우 씨는 그럴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냥 선언만 노태우 씨가 한 거고, 실제로 이 내용으로 그냥 오케이 그냥 수용해라, 알았다, 수용하겠다 라고 결정한 건 전두환 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후 여야는 합의를 통해서 개헌을 단행했고, 그 결과 대통령 선거는 7년 단임의 간선제에서 5년 단임의 이제 국민 직선제로 재편됩니다. 이는 국민의 손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결과물이었고 국민 주권의 회복이었습니다. 뭐 내용을 어쨌든 간에 적어도 겉으로는 이제, 그리고 외연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맞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제도를 갖춰놓고 그 다음에 차츰 선거를 해 나가면서 뭐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후 국민 직선제는 대통령 선거 제도의 근본이 돼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정이나 정부의 개입도 없이 쭉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제도가 여기에서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과거 이제 뭐 선관위 디도스라든지 또는 국정원 선거댓글이라든지 이런 선거 범죄가 이제 뭐 저지르는 사람은 이게 야 이거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이런 가지고 그렇게 문제에서 잡냐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소위 말해서 국기를 흔드는 중범죄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선거 범죄라도 부정선거를 어떻게 그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고요. 또 2012년에 그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사가 굉장히 격분을 했던 것도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그 선출 절차 자체에, 그러니까 선거라는 이 선출 절차 자체에 뭔가 개입을 한다, 손을 댄다, 이거는 과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때로는 죽고 때로는 다치면서 싸워왔던 그 국민 주권의 회복을 그 단지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냥 다시 거꾸로 시간을 돌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중범죄라고 격분했던 겁니다. 이거는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라도 격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주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투표권을 행사해서 선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뭔가 조직적으로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고 조직적으로 심각한 중범죄 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통령 임기 단임, 중임, 그리고 연임으로 이제 계속 변화가 되어 왔는데요.
지금 다시 단임이 됐죠. 대통령 선거제도에서 주목할 또 다른 요소는 대통령의 임기 규정입니다. 그 제1공화국 출범 당시 재헌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한 차례 중임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똑같았죠. 그러나 집권자들의 권력 욕구 그리고 집권 연장의 의지는 불법적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초대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은 중임 조항 때문에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장기 집권에 대한 욕망이 강했고 이에 제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54년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계속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죠. 예. 비정상적인 규정을 담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국회 표결 결과 135명이 찬성을 해서 의결 정족수 제적위원회 3분의 2 그러니까 136명 이걸 이제 충족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203명 중에 136명이 돼야 되는데 135명만 됐으니까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부결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과 자유당은 203명의 3분의 2는 235.33이니까 235.33 아니냐 230명의 3분의 2가 235.33이기 때문에 4452으로 하면 33은 끊고 그냥 235가 3분의 1 되는 거 아니냐 바로 이 4452이라는 논리를 가져와가지고 부결된 개헌안을 다시 가결시킵니다. 이로써 이승만은 3대 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이제 그 뭐 수학 교수가 이걸 갖고 왔다고 하던데 청와대로 사람을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135.33이면 이 경우에는 사실 136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아니 4452이니까 135명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다른 법안의 표결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무슨 저기 뭐 복지 관련 법이나 뭐 농업 관련 법 표결 같으면 그쵸 135명 찬성한다고 그러면 그냥 오케이 할 수도 있어요. 가결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솔까 말하면. 근데 이거는 대통령의 그 임기 관련한 겁니다. 권력을 어떻게 하냐에 관련한 거거든요. 이건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해필이면 135명 그냥 136명이나 137명이 찬성했으면 됐을 거를 또는 134명이 찬성을 하거나 근데 해필이면 135명에 딱 걸려가지고 사사오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다시 표결을 해보든가 아니면 이 국민투표에 붙이든가 뭐 그랬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아유 뭐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사실 시대의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아니면 애시당초 이걸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과반 그 3분의 2 넘는 거다라고 해서 끝냈으면 되는데 애당초 이렇게 했어요. 130명 안 된다고 그냥 컷했거든요. 어쨌거나 3, 4공화국에서도 대통령의 집권을 위한 그 대통령 임기 변경이 2차례 자행됐습니다. 자행됐다고 표현하는 게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억지로 했다는 표현이 담겨 있는 사실 이 문장이죠. 자행됐다라고 하는 건 보통 그 합법적인 일은 이렇게 자행됐다는 식으로 표현 안 합니다. 국민 직선을 통해서 제5대 6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제1차 중임 규정에 따라 71년으로 예정된 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권력 연장을 모색하던 박정희와 집권 세력은 대통령의 3번 연임을 허용하는 이른바 3선 개헌안을 1969년 9월 14일 새벽 여당 의원만으로 국회 별관에서 변칙적으로 통과시킵니다. 이걸 막으려고 국회 본관에서 야당이 이제 이렇게 이불을 갖다 놓고 막 철야 농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통과시킨 겁니다. 변칙적으로 별관에서. 김형욱이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김형욱하고 이후락 비서실장,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요거 어떻게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둘 다 잘렸습니다. 이후락은 눈치 빠르게 지가 먼저 관뒀고 그래서 일본 대사로 갔고 김형욱은 눈치 없이 지가 이거까지 통과시켜 줬으니까 계속 거기 있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다 뭐 이딴 소리 한 거죠. 그 사람이 중앙정보부장을 6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사람 데려가서 두들겨 팼고요. 그 한 국가의 정보부장을 6년 동안 했다는 거는 그냥 기록적인 일이긴 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오래 못하죠. 정상적인 자유민주 국가라면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러한 권력 연장에 대한 욕심은 이후에도 이어져서 72년에는 이른바 유신헌법을 도입해서 대통령의 연임 제한 자체를 아예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종신 대통령이 된 겁니다. 물론 이 당시 대통령의 생각은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 생각했던 건 뭐였냐. 일단 자기가 할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 한 80년도쯤에 1980년도쯤에 자기가 이제 그만두려고 했다. 원래 각하 생각은 그런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회고록 뭐 측근들 중에 회고록 작성하시는 분들 많은데 원래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놓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결국 안 놨으니까 총괄자 돌아가시기 전까지 놓지 않았으니까 스스로 내려오는 거는 사실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뭐 죽어서 결국엔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당시 이제 대체할 만한 사람이 마땅치도 않았고요. 뭐 김종필 씨가 있긴 했는데 워낙에 김종필 씨를 여러 가지 문제로 박해를 많이 해가지고 김종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공화당의 한 절반 정도는 보복을 당할 거다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이 보복당하는 게 아니라 여당에서 김종필이 괴롭혀된 인간들이 보복당할 거다 뭐 이런 우려도 많았다고 하고요. 제5공화국에서는 대통령 임기는 7년 단임제로 변경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의 연임은 제도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렇다면 제5공화국 신군부는 왜 대통령의 단임제를 도입한 것일까? 그들은 권력 연장에 대한 욕심이 없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정치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신군부 입장에서는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따라서 단임제는 쿠데타와 군부 재집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다소라도 완화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단임제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나마 권력 연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7년 임기라는 것은 또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는 점도 단임제를 수용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거죠. 내가 7년만 딱 하고 관두겠다. 아니면 니들이 날 총으로 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후 대통령의 임기는 민주화를 거쳐서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고 5년 단임제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면 길 수도 있는데 정치인이 뭔가 어떤 정책을 집행해서 효과를 보기까지 5년은 좀 짧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는 4년 중임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큰 무리 없으면 8년 동안 하시는 거고 만약에 저 인간이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4년만 하고 이제 끌어내리는 거죠. 트럼프가 뭐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아닌 사람은 빨리 끌어내리고 잘하는 사람이 집권을 하면 오랫동안 거기에서 이제 국가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전 내각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 당선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앞쪽에서 우리가 강론적인 부분을 봤고 지금은 이제 개론적인 측면에서 총론적인 측면에서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선거구제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1948년 재헌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구제는 1구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기까지는 국내외 정치 세력들의 복합적인 정치적 역학관계가 작용을 했습니다. 미 군정 산하에서 반관선, 반민선의 과도 입법의원에 참여한 정치 세력들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연령, 단순 다수 대표제와 절대 다수 대표제, 기표 방식과 자사 방식, 월남인 특별선거구 설치 여부, 문맹자 배제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여기 월남인은 이제 북해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1948년 선거니까요. 그 전에 국경선은 다쳤고
선거구와 관련하여 입법의원에서는 그 소선거구제와 반공의식이 강한 월남민을 위한 특별선거구 설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다른 것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거권은 아실 거고 누구한테 선거권을 주느냐, 그 다음에 피선거권 연령은 몇 살까지 출마를 할 수 있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선거는 적어도 45세는 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것들. 다수 대표제와 절대 다수 대표제는 말씀드렸었고, 기표 방식과 자서 방식. 기표 방식은 이렇게 이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름 옆에 도장을 찍는 거고, 자서 방식은 이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직접 내 손으로, 펜으로. 근데 이 당시 문맹률이 꽤 높았기 때문에 자서 방식보다는 기표 방식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나마 문맹률, 그러니까 읽을 줄은 아니까,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줄은 아니까 기표 방식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맹자 배제 여부. 왜냐면 문맹률이 꽤 높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일제 36년을 거치고 나섰다 보니까 한글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겁니다. 일본어는 쓸 줄 아는데 한글을 못 써. 이거 웃긴 얘기죠, 사실. 근데 뭐 한문 쓰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문도 모르는 사람도 꽤 많았고. 그러니까 문맹자한테 투표권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문맹자한테 투표권을 안 준다 그러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게 무슨 보통 선거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논의를 많이 했고, 뭐 이래저래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입법원에서는 이제 반공의식이 강한 월남민을 위한 특별선거구, 그러니까 북한 지역도 이렇게 선거구를 만들어가지고 북한 지역의 국회의원들 미리 뽑는 게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그러나 미 군정과 유엔 한국위원단은 월남민 특별선거구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미국하고 이게 반대했다는 거죠. 완전한 의미의 보통 평등 선거 원칙에 입각한 1구 1인의 소선거구제를 최종적으로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미국에서 하듯이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사실 유엔하고 미 군정이 어느 정도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한 거고, 원칙대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왜냐하면 한국만의 특별한 사례, 자꾸 특별한 뭔가를 찾다 보면 이게 이제 뭐 배려해 주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좀 귀찮고 이거 좀 불편하다고, 또 이제 뭐 글자 모르는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까 이거 저거까지 다 고려해서 선거라는 게 너무 방식을 복잡하거나 특화시켜 놓으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편법의 원인이 되고 부정선거의 원인이 되니까 원칙대로 해라, 아테네에서 했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엔 한국위원단이 개입해가지고 했던 그 제3세계 선거 중에 한국이 가장 성공적이었고, 또 한국의 민주주의가 가장 잘 자리 잡았던 이유도 이런 것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 1공화국 선거는 이렇게 됐고, 제2공화국 양원제 하에서 1구 2에서 8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참의원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되기도 했으며, 제3공화국까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골격은 1구 1인 소선거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한 명 뽑는 거죠. 그러나 제4공화국 유신체제에서 한 지역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선거구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당시 집권당인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은 왜 소선거구제를 버리고 중선거구제를 택했을까? 당연히 이것도 무슨 정치적인 이면이, 정치적인 다른 이면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냥 민주주의를 위해서 했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독재 정권이 무슨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뭔가 다른 이면이 있었을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당시 표면적으로 내세운 중선거구제 도입 이유를 보면 선거의 과열화와 타락상을 일소하고 돈 안 들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헌 직전에 실시된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집권당과 제1야당의 득표율 차이가 불과 4%에 불과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쵸? 그러니까 이게 71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해봤더니 공화당이 4% 차이로 간신히 이긴 겁니다, 민주당은. 이러니까 야, 중대선거구제로 하자. 왜냐면 어쨌든 후보는 공화당의 후보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 집권당의 권력 유지라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 1표제로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에서는 1위를 하지 않아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집권당 후보가 지역구에서 최소한 1명 이상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고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 되는 데서도 공화당 후보 당선될 거고, 또 이 한 지역구에 공화당 후보가 2명 나올 수도 있어요.
또한 여촌야도라는 당시 선거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중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골에서는 공화당 박정희 대통령의 인기가 높은데 특히 호남 쪽에서 인기 높았습니다. 근데 도시에만 오면 이제 야당을 더 지지하니까,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육받은 사람들, 또 뉴스도 많이 보고. 근데 도시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거든, 도시 인구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손을 댔다는 거죠. 당시 유권자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서 집권당에 대한 비판적인 경향이 강했던 도시의 경우 여당이 야당에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당은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이러한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선거구제는 유신 헌법을 도입을 해서 장기 집권을 모색하는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국회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방편 중의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1972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민주공화당은 서울 19개 선거구에서 겨우 한 명의 당선자를 냈는데, 중선거구제 도입 이후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서울에서 한 개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냈습니다. 이러니까 하는 거죠. 이러니까. 진짜 무섭네, 진짜. 내가 지금 와서 보는 거지만, 하여튼 이게 정치하는 사람, 하여튼 정치 쪽에서 뭔가 일을 하려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 같은 거 하시거나, 또 정당의 직원이 되시거나 또는 뭐 공무원이 되시거나 했을 텐데, 머리 잘 굴리셔야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겠어요? 다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나중에 커서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선배가 냈던 거고. 이처럼 권위주의 집권 세력의 선거제도 변경은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실 뭐 이것도 민의의 선택이긴 하니까 왜곡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좀 웃기죠, 사실은. 제5공화국까지 이어진 중선거구제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구 1인의 소선거구제로 다시 환원됩니다. 당연히 야, 이딴 짓거리 하지 말자가 된 거죠. 왜냐면 이때는 또 그 야당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야당들이 많이 이제 당선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국회의원 선거법 협상에서 각 정당은 이해득실에 따라 여당은 중선거구제를, 야당은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며 심각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중선거구제를 주장하던 여당은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기습 처리하면서 당론을 바꿔서 소선거구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기습 처리를 했는데 그 소선거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는 전국구 배분 방식에서 잘 수 있는데, 여당은 소선거구제를 수용해서, 이게 야당이 주장하는 소선거구제를 수용해서 명분을 주고 대신 야당이 반대하던 전국구 의석 배분 방식, 즉 제1당의 2분의 1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더 큰 실리를 취하는 선택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뭐 박정희 때 좀 하다 말았는데 다시 제1당이 50%를 무조건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더 많은 국회의원 수를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총수 대비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계속 바뀌었거든요. 또한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자신감도 소선거구제를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소선거구제의 전환은 소선거구제의 환원은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었지만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기본 틀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민정당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선거에서 이변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 소선거구제를 이렇게 도입하고, 그러니까 제1당이 되면 비례 50% 가져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수당 된다 라고 생각했던, 왜냐면 그냥 만약에 중선거구제 했을 경우에 가뜩이나 민정당이 인기가 없는데 까딱 잘못하면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3등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그러면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해 보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실제로 선거에서 참사가 벌어집니다. 뭐냐, 1988년에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는데, 87년 집권하고 88년에 치렀는데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 소속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민정당이 과반수가 못 된 겁니다. 다수당이 못 됐어요. 심지어 여소야대, 그러니까 야당끼리 뭉치면 여당을 죽여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집권 세력은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더라도 과반수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선거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던 겁니다. 당시 뭐 50 청문회, 뭔 청문회 해가지고 그 노태우 정부가 인기가 더럽게 없었거든요. 그게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이제 50을 참아왔던 국민들의 어떤 응징이 시작된 거죠. 그 후 실시된 세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연속적으로 분점 정부가 등장함으로써 여소야대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이 뭘 했냐? 3당 합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대중만 빼고 김영삼이 갖고 있던 민주당, 그 다음에 그 김종필의 공화당, 그 다음에 민정당, 이 3당이 합쳐버려요 그냥. 이것도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브레인들의 역할이죠. 제갈공명 같은.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듣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간을 분석하고 해서 결국엔 여러분들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브레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시면 뭐 무슨 뭐 학교를 어디 나왔던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잘 살든 못 살든 어디 가서든지 브레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고 중요한 자리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재가 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시는 게, 그런 통찰력을 기르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에요. 여기 사실 뭐 몇 년도에 뭐 했고 몇 년도에 뭐 했고 이거 수능 다시 보실 것도 아니고 이거 일일이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과정인데 이 이면에는 뭐가 있구나, 솔직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뻔하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통찰력은 사실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나이가 한 45세쯤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통찰력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근데 지금 젊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책을 보든지 다른 뭐 드라마를 보든지 사극을 보든지 또 뭐 유튜브를 보든지 팟캐스트를 듣든지 간에 가급적이면 타인의 삶, 또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간접 경험하고 간접 경험해가지고 그런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마치 셜록처럼 어떤 사건을 딱 봤는데 그 이면에 실제 그 인간들의 욕망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기를 안 당할 수도 있고 남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이제 그런 능력을 기르도록 노력을 하는 게, 그런 통찰력을 자꾸 발음이 씹히는데, 그런 통찰력을 기르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이런 수업들의 목적인 겁니다. 단순히 뭐 50대 선거제도가 뭐였고 뭐 비례 몇 대 몇이었고 이런 거 외우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어차피 다 지나간 옛날 제도인데. 다만 그런 제도를 바꾸게 된 인간들의 욕심, 의도,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선거구 인구 편차와 표의 등가성, 요거는 이제 제 10강 중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렇게 제 9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8번 여기죠. 그러니까 6공화국 출범이 88년에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로 환원되면서 이전에 중선거구제였을 때는 92개였는데 92개에서 2등까지 뽑는 겁니다. 선거구를. 근데 선거구가 122개로 대폭 늘어났죠. 나머지는 비례고. 그러니까 이 제6공화국 88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숫자는 얼추 한 300명 됐는데 그 지역구는, 그러니까 선거구는 92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92개에서 국회의원을 2명씩 뽑은 겁니다. 1등, 2등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례.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는 이제 지역구 한 개에서 한 명 뽑는 걸로 했으니까 선거구를 쪼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안양시에서 한 명 또 안양시 전체를 2명을 뽑았다면 안양시 지역구를 갖다가 3개로 쪼개가지고 각각 3명, 1명씩 뽑는 걸로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으니까 지역구가 이제 224개로 대폭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안양시를 3개로 쪼개든 2개로 쪼개든 하여튼 인구 비율에 따라서 쪼갰을 테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